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이미 1강부터 5강까지의 설명에 충분히 녹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패러다임은 자치 본권으로 많은 그런 주제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 아니면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우리 30년 동안에 지난 정권들이 주창했었던,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을 담은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슬로건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민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었고, 그 다음 요게 보시는 지금 국민의 정부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여기는 이 MB 대통령, 그리고 진행복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재 대통령 것처럼 2017년 5월 10일 날 이제 우리 헌정사상 정말 최초로 초유의 국가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갑자기 선거가 실시된 결과 5월 9일 날 선거한 다음 인수위원회 없이 5월 10일 날 바로 이 정부가 꾸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에 앞으로 정책의 기저를 이제 100대 과제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여기서 주창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정 5년 동안에 어떤 그런 운영 철학을 담은 그런 주제를 슬로건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권 재민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다 같이 국민에게 있고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권 재민 사상이 분명히 헌법의 1조 1,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여기서 국정 5년 동안의 운영 철학을 여기서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를 하겠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학우님들도 내가 주권자다라고 느끼는 것은 평소에는 별로 없어요. 딱 어디를 이렇게 갈 때만 내가 주권 행사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여기 학우님? 투표하러. 맞아요. 투표하러 가실 때. 투표하러 갈 때만 내가 주권 행사를 하러 가고 내가 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평소에는 내가 마을에 동네에서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민주권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 많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위상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요기 보십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대통령의 국민 주권 시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해방 이후 75년이 됐습니다. 74년인데 45년 해방이 됐으니까 24년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이제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통치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방식이 다 같이
안 맞죠.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전에는 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위에서 우리 주민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책을 지금 뭐 수립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모든 것이 이렇게 통용되던 옛날이었었다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랬었다면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아시는 것처럼 협치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단체들과 주민들과 그 다음에 또 좌로 우로 그 다음에 앞으로 옆으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구청 그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자유 게시판에 있어서 분명히 이 구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서 청장님의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을 이미 다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일반 주민들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여기서 지금 참여를 통해서, 그다음 특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국가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아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루 시간이 부족할 만큼 정말 그 줄인 배를 움켜잡고 우리가 경제 제일주의로 국가 건설에 매진해서 74년 만에 불과 정말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거의 어떤 운영은 오늘날에는 거의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지금 요게는 옛날에는 사실 국민들은 정치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었었죠. 요즘은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전부 다 수준이 높아져서 그 다음에 정치가 뭐라는 걸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견해와 어떤 분석 다 가지고 통찰력까지도 갖고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저게 보시는 것처럼 첫째, 주민들이 정치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작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다 같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쪽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 고비만 넘어가면 자치와 참여도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권력이 조금 나누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죠. 정말 자치분권이 잘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분권은 여기에서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는 건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 어떤 대통령, 현 대통령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개헌도 지금 87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 한번 해고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이 헌법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치 시스템이 중앙 집권적이,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다 이렇게 집중돼야 하면 다 같이 대통령에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내려주기 위해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꾸만 내려가면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우리 서울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치구가 있고,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우리 동이 있고, 그런데 하는 사무들 공무원들이 요게 보시는 것처럼 73%가 전부 다 국가 사무만 하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주 우리 도봉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디에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다 같이 도봉구에, 그 다음 우리 읍면 여기 동에 14개 동 공무원들은 14개 동이 어떤 그런 주민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발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까 현 대통령이 이것을 개헌을 해서라도 분권을 하도록 하겠다.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요 부분이죠. 지방 분권. 근데 그저께 뉴스에도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전국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3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데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문 3만이면 조금 너무 작다 그러니까 4만 미만인데 전국이 226개 중에서 인구가 4만 미치면서 지금 지방 재정이 정말 이렇게 간당간당한 데가 몇 개 정도 있냐면 24개 구에 시군이 있죠. 24개가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요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금을 100원 낸다. 그러면 이미 자, 1강부터 5강에서 다 들으셨어요. 세금을 100원 낸다고 하면 국가에 따른 얼마 냅니까? 다 같이 80원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는 여기, 자, 지금 도봉구에는 얼마 냅니까? 20원밖에 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는 조금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잘 살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수출 그런 그 지수만 따져 본다면 11, 13위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은 전부 다 부자예요? 아니면 조금 가난해요? 다 같이 가난해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 분권에 특히 지방들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8대2의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제 임기 중에는 7대3으로 하고 임기 말에는 그때 이제 처음에 자 6대4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됐다 안 됐다? 다 같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6대4예요. 우리나라는 몇 대 몇이라고? 다 같이 8대2.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이할자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방들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보더라도 자, 지금 서울시 본청은 재정 자립도가 80%입니다. 돈이 충분해요. 반면 25개 자치구들을 보면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볼 때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없다 다 같이 있죠. 크죠.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사실은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광역 단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지금 정말 군민들의 아니면 시민들의 이 지방세를 가지고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다 다 손을 어떻게 합니까? 내밀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우리 집에서 살림할 때에 내가 돈을 벌어서 쓸 때의 그런 느낌하고 그 다음 늘 남편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타서 이 살림을 할 때는 정말 차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권은 거의 없어요. 자치권을. 그러니까 도봉구청에서 마음대로 자 지금 저렇게 그걸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위상이 별로 크지를 않아요. 사실은 도봉 구민들 35만은 지금 청장님이 여기서 나온 세수를 가지고 도봉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이지 확실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자치행정이란 말도 안 어울리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도 별로 이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74년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없었다? 다 같이?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행정학에서 아까 1강에서 5강에서 다 들으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학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는
무슨 자치? 단체 자치예요. 단체 자치를 제도 자치라고 합니다. 또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주민자치라 그래요. 그런데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이미 행정학과를 전공하신 행정학을 공부하시고 그다음 공무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미 행정학 시험을 다 보시고 여기 합격하셔서 근무하고 20년 그럴 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행정학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지만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는 거기에서 단체자치, 제도자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그 다음에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기초에서 읍면도로 4개 이 행정체계에서 인사조직, 인사행정론, 그 다음에 조직관리, 그 다음에 무슨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사무, 그 다음 예산, 재정 이런 것 등을 가르치는 그것만 제도자치, 단체자치 요것만을 여기 수직적인 그런 분법만 얘기를 하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오른쪽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 자, 행정학에서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불행하게도 주민자치를 강조한 적이 별로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자치를 수평적으로 어떻게 자 지금 협업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그러한 주민자치 대신에 제도자치가 거의 한 100 중에서 99를 차지하고 주민자치는 거의 1도 2도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60년대 자 지금 4.19 이후로 5.16 이후로 오로지 자 앞만 보고서 뭐 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자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 해보세 다 같이 시작 잘 살아보세. 맞아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경제 제일주의로만 이렇게 쭉 치달아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놓친 게 너무나 다시 한번 놓친 게 너무나 많지요. 근데 이게 2019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 중심으로 나라가 통계를 강조하면서 막 이끌어가던 그한 어떤 통치 스타일은 이제는 21세기 2019년을 사는 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어울리다 같이 안 어울려요. 왜? 이제는 국민들이 다 너무나 어떻게 한다고? 똑똑해. 그 다음 공부도 많이 해서 그 다음에는 수준이 다 높아.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우리는 앞만 보고 그냥 이렇게 우리 졸라매고 내 생업에만 종사하면 되지만 이제는 그러잖아요. 지역에서 주인은 다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누구다라고 하는 거야. 다 같이 나다, 주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야 그 다음에 이웃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해야 마을이 행복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는 참여라는 단어도 그 다음에 자치라는 단어도 서서히 눈을 뜨게 된 게 바로 2019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여기저기에서 무슨 수상하고 그러면 항상 어디로 벤치마킹을 많이 나가냐면 유럽으로 참 벤치마킹 많이 나. 근데 저는 유럽의 공무원들이 어디로 벤치마킹 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열심히 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제 소개했잖아요. 제가 10몇 년 동안을 그 독일에서 공부했다니까요. 그런데 독일말을 못했는지 그렇게 10몇 년이나 걸렸어요. 잠시만요. 독일말 배울 때 무슨 사전 보고 공부할까요? 넌센스 퀴즈. 응? 모르시죠? 독한 사전. 좀 썰렁해. 독일말이 어쩌다고? 독하다고. 독해. 그래서 모든 명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전치사마다 그게 다 바뀌어. 근데 그게 원칙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지금 중문, 복문 해가지고 주어 하나, 둘 우리는 주어 동사 다 빼먹어도 얼마든지 말이 되는데 거기는 주어 동사 안 내면 되지를 않아요. 어찌됐든 잠시요.
이제 그쪽에서 제가 볼 때에 독일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원칙을 강조하죠. 원칙을. 그래서 아니다 해야 돼. 한 번 딱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게 철회되거나 그 다음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여권 뭐 아니면 비자 받으러 가가지고 안 됩니다. 딱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올 때의 예약 시간은 언제냐면 한 달 뒤에, 한 달 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은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사 갈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얼마가 한 달이, 한 달.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농협구좌에서 국민은행으로 10만 원을 딱 이체를 해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10만 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까? 국민은행에서. 오늘 이체하면 모레 찾을 수 있어요. 네, 완전 아날로그 시대예요. 아날로그 시대.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사람들이. 네, 정말 익숙해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뭐 여기서 지금 합리적으로 절대 그러잖아요. 해외 여행 가셨다가 딱 5시에 들어오더라도 외통을 보면은 딱 나오면서 출입국 뭐 쫙 하면서 입국하면서 심사하면서 또 보면 이렇게 뭐가 돌아갑니까? 내 그 가방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혹시 여행 가시면 얼마 기다려? 30분, 40분은 예사고 화장실도 돈 내, 밥 먹을 때 더 이렇게 시키는 것도 돈 내. 정말 우리랑 너무 조금 안 맞죠. 제가 그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유연성과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되지 않는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 아주 정말이지 이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저는 해외로 이렇게 벤치마킹 가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다 우리나라로 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누가 벤치마킹을 유럽으로 가야 되냐면 다 같이 여기 앉아 계신 주민들이 좀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그 다음 주인 노릇을 잘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물론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를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행정이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쓰려고 옛날에는 이렇게 통과가 됐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어디로 전화만 하면 되냐 이렇게 우아한 손 딱 들어가 전화기 들어가지고 어디로 전화합니까?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왜 눈 안 치우냐고 안 치우느냐고 혼쭐 내는 그런 주민들이 부지기수였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의 일을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자치, 단체자치 중심에서 인재사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엇을 강조하면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자치는 살아보니까 생활 현장에서 생활정치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정말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재사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요즘에 이 생활자치와 그 다음 주민자치를 엄청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주민 행복을 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일선에서 현장에서의 자치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자치, 주민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지역자치 이러한 단어로 모두가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 정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주민들이 일궈낸 그러니까 국민들과 자치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이제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어떠한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주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풀뿌리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동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동체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일반 주민들은 이웃집이 알고 오신 학우님들은 이웃집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크시기도 하시고 이제 마을에서 동네에서 자 내가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서 내가 이웃집에 사람들과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3명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이웃 예, 마을에서 역시 자 뒤에 있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자 역시 도봉이네요. 놀랍습니다. 뭐 우리 여기 학우님들 다 아실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루에 몇 시간씩 접하고 SNS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창호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이 많다 적다 다 같이? 많죠. 대다수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야. 이게 오늘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이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쁘게는 뭘 어떻게 하는 바쁜지 모르나 사실 가장 중요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올라가라 다 같이 땅값만 올라가라 아파트값만 올라가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구현되지.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그 창호동에 인구가 몇 명이고 그 다음 특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반이 몇 개고 그 다음에 동장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들이 있고 학교가 몇 개고 이런 거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자 지금 보시면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한 2사람 이상의 조직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운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군대 공동체, 그 다음 뭐 동아리 공동체 붙이면 다 돼. 2사람 이상의 자 지금 생활이나 목적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그런 삶의 뭐 등등 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히 여기서 지금 보시면 혈연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연, 우정 등과 같이 인간이 본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그런 통일체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 같은 경우는 혈연으로 해서 가장 조그만 단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아는 분들과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이렇게 자 지금 네트워킹 공동체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오래 사신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자본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셜 스킬, 여기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히 우리 남성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퇴하면 자꾸만 입지가 좁아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이제 밖으로 이렇게 산에도 한 몇 달 다니고 뭐 놀러도 몇 달 다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좀 더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괜시리 부담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좁아져요. 그렇게 해서 우울감이 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에서 마음에 맞는 분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자치회관에 가서 뭐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의 70과 80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취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연계하고 그런 분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 많이 갖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건강한 노후를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끼리끼리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도 얼마든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상황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소통과 대화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격이 저분은 나랑 조금 다르다는 거, 저분은 조금 연세가 저러니까 원래 저러시, 원래 본 마음은 아닌데 말투가 어투가 저렇다는 거, 이런 거 등등등을 하면서 공동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동체 의식이 가장 이렇게 발휘된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옛날 국가를 이렇게 지난 5,000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그때 1,300만 원이야. 근데 그 1,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국민들 저 대구에서, 자, 지금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줌, 이렇게 쌀 할 때 한 줌을 모으고 또 금도 모으고 해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을 1907년에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금 최근의 현장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우수 사례로 얘기하곤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7년 11월 21일 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가 그냥 갑자기 부도 사태가 나서 97년 11월 21일 날 임창열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우리가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 국가가 부도나버린 사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다음 또 어디 가냐면 태국, 그 다음에 저쪽에 인도네시아, 이 세 나라가 갑자기 국가 부도 사태가 났었었는데, 우리 국민은 진짜 아무런 준비 하나도 없다가 이 국가의 이 달러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때 11월 21일 날 IMF가 한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태국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정말이지 그런 위기를 이렇게 슬기롭게 견뎌내는 그러한 DNA 가진 국민이 다 같이, 어느 나라 국민이냐면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세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2019년에도 이러한 사례를 자꾸 뭐 대만에서도 자 얘기를 하고, 또 뭐 다른 나라들에서 항상 대한민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자 여기 자 보십니다. 여기 IMF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요때 자살률이 얼마나, 그리고 실업률은 그전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약 한 20 몇만이었었다라면 그때 실업이 약 175만 명. 거기서 처음 생긴 게 무슨 단어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노숙인이, 아시죠? 그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노숙인이 별로 없었다, 있었다? 없었어요. 그냥 불황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노숙인이, 홈리스들이 처음으로 생겨난 게 다 이때였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02년에 다 같이 뭡니까? 유명한 월드컵. 이때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월드컵이 그때 개최되었었을 당시에 우리는 아무도 4강을 우리 대한민국이 갈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16강도 못 갔으니까 모든 국민이 자 지금 붉은 악마로 이 뭐 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위기를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응집력이, 단결이 참 잘 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세계에서 정말이지 우리 대한민국을 전부 다 뭐 하는 거? 다 같이 진짜 대단한 나라다. 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오로지 경제 제일주의로만 가다 보니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에는 전혀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에 돈으로서, 자, 그 사람의 능력은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력, 이런 것을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나은 삶의 지수 항목의 공동체 연대성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38개국 중에서도 최하위. 최근 들어서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웃의 도움 내지는 이웃의, 친구가 아니고 이웃 세대에서 별로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그래요. 사춘기 딱 지나 중1쯤 되면은 방으로 어떻습니까? 꼭꼭 숨어요.
부모들하고 대화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하, 이제는 어찌할꼬 그냥 이렇게 너와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름을 거기에서 서로 자 지금 알고 나중에는 가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혼밥, 혼술로 아주 그게 익숙하고 불과 한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 지금 1999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이 허리띠에 뭐가 있었을까요? 뜨르륵 하면 1999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삐삐 있어요. 삐삐. 그리고 99년에 집집마다 자 지금 그 PC 컴퓨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 쓰다가 전화 오면 전부 다 다운돼 버려. 모뎀 쓰다가. 근데 20년 만에 이렇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발전을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상당히. 그래서 여기 지역과 그 다음에 가정이 붕괴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3대 4대와 관계 특히 우리의 자 지금 자식들 지금 요즘에 20살 미만의 친구들은 어른에 대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같은 것은 별로 기대를 그 다음에 무슨 뭐 3대가 함께 산다 물론 엄마 아빠가 돈이 많으면 자녀들은 또 효도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 너무 일반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이제 그런 걸 봐서 지금 보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열심히는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아니면 아니다 그래? 다 같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실 저쪽에 부탄이라든지 그 다음 네팔 같은 데는 정말 경제적으로는 열악해요. 근데도 거기에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얼굴에 때가 그냥 뭐 차차차 묻혀가지고 그 씻지도 않고 새카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표정 보면 전부 다 어떨까요? 웃죠. 다 웃어요. 다 웃어요. 근데 우리는 표정이 전부 다 좀 경직돼 있죠. 어찌됐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는지 모르나, 이제 공동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효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무리 해도 답이 잘 안 나와. 노답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저기 선진 18개 국가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거 아시죠? 그 다음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생산을 제일 강국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저 베를린이 있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 있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가 있다면 인구가 한 몇만 될까요? 한 7, 80만?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도시에서도 이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어. 어디 가면 될까? 맥도날드하고 또 건물 하나야. 그래서 뭐 저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출생아 수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32만 7천 명의 출생하는데 올해는 30만 명이 깨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정말 최저의 출생아를 보이고 있는 매월 기록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절벽이다. 뭐 인구 뭐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안타깝죠. 주민자치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우리 도봉구 학우님들은 수강생들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의 특성과 주민들의 특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데가 우리 이 도봉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는 사실 학자들마다 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게 보시는 것처럼 학술적 의미는 뭐냐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주민등록만 돼 있는 주민들이 더 많아. 주민등록만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만 돼 있는 사람들 밀가루처럼 바람 불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려요. 스스로 이게 지역의 일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스스로 결정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 해방 이후에 자 별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하면 지방자치 한 축이 바로 주민자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요즘은 시민교육이다. 무슨 또 무슨 주민자치다. 많이 늦은 감이 있죠.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우리 여기서 분과위원회들 다 활동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주민자치위원님 되신 경우들은. 근데 분과위원회에서 옛날 같으면 위에서 그냥 분과장님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님이 위에서 딱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딱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거기서 워크숍 가셔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통하고 그 다음 또 회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논의를 통해서 결정. 이게 다 같이 무슨 민주주의? 자, 풀뿌리, 그 다음에 수의 민주주의. 주민총회 할 때도 전부 다 거기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다음 거기서 토론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이게 다 같이 무슨 민주주의? 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 수의 함께 실제적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게 지금 보십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근데 사실 주민자치 활성화가 후에서는 지금 14개 동 중에서 이미 주민자치 회로에 전환한 데가 몇 개 동이냐면 다 같이 6개 동이 6개 동. 그다음에 곧 3개 동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장님께서 천천히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속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청장님의 기본 이 자치 마인드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분권, 권한을 내려주려고 해도 사실은 누가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행동하고 그 다음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냐면 여기 앉아 계신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서양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민자치가 잘 된다라고 하는 스위스를 볼 때 인구가 855만 밖에 되질 않은데 거기에서 지금 그 자치단체들은 자그마한 저기 보시는 것처럼 2,8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지금 855만에 2,700개로 나누니까 별로 그렇게 한 3,000 요런 정도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읍이나 그 다음에 동의 평균이 거의 막 2만 명이 넘어가니까 결국은 주민자치를 하기에 다시 한번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적다 다 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행안부가 자치분권의 탄력을 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민자치 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주민서비스라고 이렇게 또 말이 바뀐다네요. 네, 근데 어찌됐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18대 때 지방행정처력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여기에서 지금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민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도대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주민대표라고 때문에 행안부 조례, 표준조례 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대표성을 만큼 영향도
그 다음 전문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도 가진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한 40여 명, 이렇게 50명 들어온다면 사실은 주민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기구라고 해도 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보시는 것처럼 서울형의 주민자치회의 모델은 다 알고 계신 메인 처음에 시장님 와서 마을계획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참여 이런 등등 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말 한 안으로 다 들어와 주민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모인 그런 조직으로 거듭으로 했으니 그게 서울형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은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이 늘 의무로 양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와주고,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그 다음에 업무가 구분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위상과 그 다음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틀을 여기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저 부분은 아실 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2019년도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확산기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이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모델이 이제는 지금까지의 무슨 시범사업이나 이런 단어를 떼어서 이제는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그러한 그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나왔지만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서울형 같은 경우도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그다음 행안부도 저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표성과 민주성과 자치성,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딱 이렇게 꾸려지면, 조직이 구성되면 그 다음부터 선정위원회는 해산되어서 그야말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관치 유사한 주민자치위원회 때와는 다른,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렇게 갖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형 같은 경우는 다 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자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공모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참여 예산을 또 이렇게 그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으로도 많이 활동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특별회계를 157억 원을 이렇게 별도로, 그래서 전국에서도 그 세종시 모델은 세종시는 재정자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특별시가 80%면 세종시가 한 70%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17개 광역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2위인 데가 세종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많은 예산을 저기에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남도 지금 나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봉거치 평균 46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주민을 대표해서 구성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특히 열린분과위원님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어느 자치구에 비교 불가한 그러한 아주 탁월한 그런 현재의 우수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치개혁과 그 다음에 주민총회도 이미 자 지금 도봉이 6개 동에서는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요거고 그 다음 특히 회장님의 어떤 인선과 리더십이 주민자치회의 생과 사를 아니면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가름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훨씬 더 마을에서 잘 알고 계시라고 지금 현재 자 2019년 현재 여기에서 지금 전국에 450개의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요. 그 전에 122개, 그 다음 내년도에 549개의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제도의 지금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저렇게 근데 이게 경기도가 조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경기도가 옛날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에 주민자치가 탄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서울형은 저렇게 되고 지금 벌써 상당히 네. 그래서 이제 경기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경필 지사 때의 모델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니까 되고, 네. 세종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도봉은 주민자치회가 아주 참 잘 되고 특히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분과위원 수를 한번 보세요. 전백에서 창오동은 여기서 49명의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 120명의 그러니까 71명의 자 분과위원님 열린 분과위원님 계시다는 자체가 대단히 저는 칭찬드리고 싶은 그러한 대목이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보면 여성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벌써 한 70% 정도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45명의 연령을 봤을 때도 40대 미만이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데가 중부라든지 종로 같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 미만의 비율이 36%나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젊은 주민자치회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미래가 있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공동체와 주민자치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5,200만은 개인자치는 정말 잘해요 못해요? 다 같이? 잘하죠.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부족해요? 아니면 남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개인자치에 매진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을, 동네로, 지역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훌륭한 자원들을 밖으로 끌어내올 수 있을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하부님들이 자 지금 자치분권대학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마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을 자 지금 이렇게 지역으로 끌어내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일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요게 보십니다. 주민의 무슨화다 다 같이 주인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게 주인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요. 자, 지금 사장님 방석 주세요 하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아니면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방석 내주는 사람 뭡니까? 자, 지금 주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마을에서 살면서 내 마을 창호동에 한 번이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동장님이 누구고 우리 마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평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다 같이? 없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주인으로 우리가 눈을 두고 참여하면서 자체의 주인공으로 변화하지 않는 우리에게 공동체는 너무나 먼 얘기다. 그래서 자 지금 마지막으로 갈등인데 제가 15년 가까이 주민자치를 해보니까
할수록 주민자치는 어렵다, 쉽다, 다 같이 어렵다. 정답이 없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럴수록 우리 도봉구의 주민자치처럼 정말이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경주된다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답, 저거 뭘로 보이신다고요? 오뚜기인데 오뚜기는 자 특징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맨 밑에 여기서 지금 오늘 오신 이 아카데미의 학우님들이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한가운데를 딱 자리하면서 거기서 자 지금 총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공을 어떤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마을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드리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도봉의 참 주인으로서 다시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우리 도봉의 미래는 밝다 어둡다 다 같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 옛날에는 자 지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산으로 간다.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더 빨리 가요. 누구는 구글,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뭐 그래서 제일 가까운데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시, 특히 여기서 주인은 남고 손님은 떠나요. 우리가 도봉의 참 주인으로 정말 자치와 참의 주인으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밀가루처럼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냥 여기서 한번 살았던 적이 있다 그걸로서 나중에 훗날 이렇게 추억할 것인가는 답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학우